지상 무기의 정점, 독일의 백년 아성을 무너뜨린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호주가 선택한 미래, 10조 원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세계 장갑차의 기준이 바뀝니다. 2차 세계대전의 타이거 전차부터 레오파르트까지 지상 무기의 역사는 곧 독일의 역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들은 독일제 장갑차 앞에서 수첩을 꺼내고 독일 엔지니어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2019년 방산 세계에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한국의 한 기업이 손을 들었습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 하나로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유럽 방산 매체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결과는 뻔하지 않나. 그로부터 4년 뒤 비웃던 자들의 입이 먼저 닫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선택한 이름은 링스가 아니었습니다. AS-21 레드백. 호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거미의 이름을 가진 그 장갑차였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역전극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10조 원. 이 숫자 하나가 전 세계 방산 기업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랜드 400 페이즈 3라는 이름으로 내건 사업 규모입니다. 호주 달러 기준 70억에서 100억 달러. 단일 지상 무기 사업으로는 호주 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왜 호주는 이토록 거대한 돈을 장갑차 한 종류에 쏟아부으려 한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호주 육군의 주력 장갑차는 M113 AS4. 이 장갑차가 처음 호주 땅을 밟은 해가 1964년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투입되던 바로 그 장갑차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60년입니다. 스마트폰은커녕 개인용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설계된 장갑차로 21세기 전쟁을 치르겠다는 건 칼을 들고 총싸움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현대전장의 대전차 미사일, 급조폭발물, 드론 공격 앞에서 M113이 알루미늄 장갑은 종이와 다름없었죠. 호주의 절박한 요청에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자신만만했던 곳이 독일 라인메탈이었습니다. 이미 랜드 400 페이즈 2에서 복서 장갑차를 납품하며 호주의 생산시설까지 갖추고 있던 그들이 내놓은 카드는 링스 KF-41. 독일 기갑공학의 정수를 담았다는 최신의 보병전투 장갑차였습니다. 그 반대편에 하나디펜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장갑차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방 밀리터리 커뮤니티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죠. 한국이 독일을 이긴다고? 꿈 깨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가 이 사업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를. AS-21 레드백. 이 이름부터가 선전포고였습니다. 호주 대륙에 서식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거미, 레드백 스파이더. 하나는 이 이름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장갑차는 세계 시장용 범용품이 아닙니다. 오직 호주만을 위해 호주의 전장 환경만을 연구해서 백지 위에 처음부터 새로 그린 작품이라고요.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호주 국방전략 검토 DSR-2 발표되면서 도입 수량은 원래 계획된 450대에서 129대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량이 줄어들수록 한 대 한 대의 성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129대로 450대의 역할을 해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레드백의 압도적 기술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적의 최신 무기가 아닙니다. 아군의 낡은 무기입니다. 적의 미사일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기가 탄 장갑차의 한계는 피할 수 없으니까요. 호주 육군 병사들은 60년 동안 그 한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M113은 태생적으로 전투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를 전장까지 실어 나르는 택시에 가까웠죠. 알루미늄 장갑의 두께는 12.7mm 기관총탄도 겨우 막는 수준이었고 현대전의 주요 위협인 RPG-9 앞에서는 사실상 무방비였습니다. 호주군이 AS4 버전으로 개량을 거듭했지만 근본적인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전쟁이 결정적인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도로 밑에 묻힌 급조폭발물 하나가 수십 톤의 장갑차를 종이처럼 찢어버리는 장면을 호주군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M113을 개량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장갑차가 필요했습니다. 랜드 400은 호주 육군의 지상 기동 전력 전체를 세대 교체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페이즈 1에서 정찰 차량을, 페이즈 2에서 독일 복서 장갑차를 도입한 뒤 가장 핵심이자 최대 규모인 페이즈 3에서 고병전투 장갑차를 선정하는 것이 순서였죠.
이 페이지 3위 결과가 향후 50년간 호주 보병이 무엇을 타고 싸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디펜스가 내린 결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갑차를 호주에 맞게 살짝 고쳐서 내놓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백지 상태, 이른바 클린시트에서 시작한 겁니다. 호주 북부의 50도에 육박하는 극한 고온, 내륙의 붉은 사막먼지, 열대 지역의 습기. 이 모든 환경 데이터를 설계의 첫 번째 변수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드백. 호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작지만 치명적인 호주 땅의 진짜 포식자인 독거미의 이름을 한국산 장갑차에 붙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갑차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호주 군의 작전 교리를 연구하고 호주 병사의 체형을 분석하고 6명이 하차 보병이 완전 무장 상태로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까지 밀리미터 단위로 설계한 결과물이었죠.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는 달랐습니다. 링스 KF41은 원래 독일군이나 유럽 시장을 겨냥해 설계된 범용 플랫폼이었습니다. 물론 뛰어난 장갑차였지만 호주의 특수한 환경에 맞추려면 이것저것 뜯어고쳐야 했죠. 맞춤 양복과 기성복의 차이입니다. 두 벌 모두 입을 수는 있지만 전쟁터에서 그 차이는 생사를 가릅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상식을 뒤집는 기술은 처음엔 항상 조롱받습니다. 42톤짜리 장갑차에 고무 궤도를 달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미쳤군. 고무가 그 무게를 어떻게 버티나. 하지만 그 조롱이야말로 레드백의 기술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레드백에 적용된 복합 소재 고무 궤도, CRT,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사와 함께 만들어낸 이 기술은 단순히 철을 고무로 바꾼 게 아닙니다. 12가지 이상의 특수 고무 화합물에 강철 코드와 탄소 섬유를 결합한 첨단 복합 소재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구성 비율로 보면 고무 49%, 강철 29%, 탄소 섬유 포함 복합 소재 22%. 겉은 고무이지만 속은 강철보다 강한 구조입니다. 특히 이 궤도의 핵심 비밀은 내부에 있습니다. 무려 1500m, 1.5km 길이의 단일 강철 코드가 궤도 내부를 100번 넘게 감고 돌아 일체형 폐쇄 루프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가 42톤의 구동력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종방향 인장 강도를 만들어내죠. 여기에 닫힌 강철 메쉬와 복합 소재 보강제가 측면과 수직 방향의 뒤틀림까지 잡아줍니다. 이제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철제 궤도는 링크 간의 마찰과 스프로킷 충격으로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적이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장갑차의 접근을 알아챌 수 있죠. 반면 CRT는 이 소음을 10에서 15데시벨 줄입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시나요? 데시벨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10데시벨 감소는 사람이 체감하는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장갑차가 유령처럼 조용해지는 겁니다. 진동은 더 극적입니다. 70% 감소. 이건 단순히 승차감이 좋아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갑차 내부에는 사격 통제 컴퓨터, 열상 센서, 통신 장비 같은 민감한 전자장비가 가득합니다. 철제 궤도의 진동은 이 장비들을 끊임없이 흔들어 고장을 유발하죠. CRT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장비 수명이 늘고 정비 횟수가 줄고 연료는 최대 30%까지 절약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수치, 무게입니다. 영국 육군의 워리어 장갑차에 CRT를 시험 적용했을 때 궤도 시스템만으로 1502kg이 줄었습니다. 차량 전체 무게의 5%입니다. 수중에서는 고무의 부력까지 더해져 실질적으로 2300kg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나타났죠. 이 줄어든 무게만큼 추가 장갑을 붙이든 더 많은 연료를 싣든 작전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성입니다. 지뢰가 터지면 철제 궤도는 그 자체가 흉기가 됩니다. 파편이 되어 차체를 타격하는 2차 살상 효과를 만들어내니까요. 반면 CRT는 폭발 에너지를 탄성으로 흡수하고 변형될 뿐 치명적인 파편을 만들지 않습니다. 부분 손상이 발생해도 전체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궤도 이탈률은 87%나 감소했습니다. 고무신시는 장갑차, 조롱이 아니라 찬사가 되어야 할 기술입니다. 전 세계 장갑차 승무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전투 중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냐고. 적의 총알이 아닙니다. 해치를 닫는 순간입니다. 해치를 닫으면 살아남을 확률은 올라가지만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
그것이 60년간 장갑차 승무원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조종사는 헬멧만 돌리면 기체 밑까지 들여다봅니다. 비행기의 동체가 투명해지는 것처럼요. 하나디펜스는 이스라엘 엘비 시스템즈와 손잡고 이 하늘의 기술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아이언 비전, 철의 시야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이 레드백에 탑재됩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레드백의 차체 사방에 주간용 고해상도 카메라와 야간용 열영상 카메라가 4개에서 12개씩 분산 배치됩니다. 이 카메라들이 촬영하는 개별 영상을 고도의 알고리즘이 하나의 매끄러운 360도 파노라마 영상으로 합성합니다. 방위각 360도 전체, 고각은 아래 20도에서 위 30도까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밖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전장 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아군과 적군의 위치, 항법 정보, 사격 데이터가 증강현실 형태로 영상 위에 겹쳐집니다. 승무원이 고개를 돌려도 적의 위치에 표시된 심볼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형 정보와 연동된 데이터 앵커링 기술 덕분이죠.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연 시간입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화면이 0.5초만 늦어도 승무원은 멀미를 일으키고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아이언 비전은 제로 레이턴시 기술로 이 지연을 2프레임 이내로 억제했습니다. 초당 최대 100프레임,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반응 속도입니다. 가장 전율이 느껴지는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룩, 락, 런치, 본다, 잠근다, 발사한다. 승무원이 헬멧을 쓰고 목표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표적을 조준합니다. 복잡한 버튼 조작도 조이스틱 운용도 필요 없습니다. 눈이 곧 조준경이 되는 겁니다. 센서에서 사수까지의 루프가 완전히 닫히는 순간 교전 반응 시간이 혁명적으로 단축됩니다. 과거의 장갑차 승무원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해치를 열고 시야를 확보하되 저격수에게 머리를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해치를 닫고 안전하되 눈을 감고 싸울 것인가. 아이언 비전은 이 60년 된 딜레마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갑 안에서 밖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차량 하부, 측면, 잔망경으로는 절대 볼 수 없던 사각까지. 이제 레드백 승무원은 눈을 감아도 전장이 보입니다. 전쟁 영화에서 카메라는 늘 포탑을 비추고 뉴스는 늘 화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승무원의 생사를 결정하는 부품은 관객이 절대 보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장갑차의 배 밑바닥, 현수장치입니다. 레드백이 링스를 이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독일 링스 KF-41은 토션바 현수장치를 사용합니다. 토션바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검증된 기술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굵은 금속 막대가 차체 바닥을 좌우로 관통하는 구조입니다. 이 봉들이 바닥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부에 장갑을 추가할 공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반면 레드백의 독립 현수장치 ISU는 서스펜션 암 내부의 모든 구조물을 담아냅니다. 바닥면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겁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지뢰 폭발 상황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토션바 방식에서는 폭발 에너지가 바닥을 관통하는 금속봉을 따라 차체 내부로 직접 전달됩니다. 봉 자체가 파편이 되어 승무원을 타격할 수도 있죠. 레드백의 ISU는 바닥을 비워둠으로써 혁신적인 폭발 완화 시스템을 적용할 공간을 확보합니다. 폭발 에너지가 V 자형 하부 구조를 따라 양측으로 분산되고 다층 방호판이 충격을 단계적으로 흡수합니다. 호주의 저명한 국방평론가 킴 버그만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레드백이 방호력 시험, 블라스트 테스트에서 링스보다 훨씬 넓은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호주 국방부 내에서 지배적이었다. 공식적으로 시험 결과는 기밀이지만 호주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레드백의 방호력이 압도적이었다는 평가는 공공연한 사실로 통했습니다. 현수장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장의 신뢰성에서도 결정적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링스의 30mm 마우저 기관포는 가스 작동식 메커니즘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강철 피갑 탄약만 소화할 수 있어 보급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레드백의 부시마스터 2는 외부 동력 체인건 방식으로 알루미늄 피갑 탄약을 포함한 거의 모든 탄종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전쟁에서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총도 쇳덩이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더 놓았습니다. 레드백의 장갑에 호주 현지 철강사 비살로이의 강제를 사용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조달이 아닙니다. 호주 정부에게 이 장갑차의 생명을 지키는 강철은 호주의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레드백의 방어력은 기술과 전략, 그리고 신뢰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수장치, 레드백 우위, 무장 신뢰성, 레드백 우위, 궤도 기술, 레드백 우위, 방어력 안전 마진, 레드백 우위, 설계 철학, 호주 맞춤형 대범용 설계. 레드백의 승리는 어느 한 분야의 우위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압도였습니다. 독일이 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더 절실했고, 더 치밀했고, 더 진심이었던 겁니다. 패배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승리에도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그 이유가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나쁜 장갑차를 만들어서 진 게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장갑차를 만들었는데도 졌습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산 건 장갑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호주가 산 건 미래였습니다. 2019년부터 2년여간 진행된 위험 완화 활동, RMA. 이건 시험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두 후보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50도의 폭염, 붉은 먼지 폭풍, 진흙탕, 급경사, 장갑차를 부숴보겠다는 듯이 몰아붙였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레드백은 링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견고한 신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링스의 아킬레스건이 드러난 건 사격 시험이었습니다. 링스의 가스 작동식 마우저 기관포는 강철 픽업 탄약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전시에 특정 탄종만 보급받아야 한다는 건 엄청난 약점이죠. 레드백의 부시마스터 이 체인건은 알루미늄 탄피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탄종을 완벽 소화하며 보급 유연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시험장 밖에서 갈렸습니다. 하나가 내놓은 제안은 무기 판매가 아니라 산업 이식이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HAS라 명명된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호주 현지 부품 업체들과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건 장갑차를 파는 게 아니라 방위 산업 자체를 심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역설적인 건 라인메탈이 이미 호주의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페이즈 2 복서 사업을 통해 현지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해둔 상태였죠. 그런데도 졌습니다. 왜? 하나가 약속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라인메탈의 기존 투자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단순히 조립 공장이 아니라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는 통합산업 허브를 제안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있는 것에 안주했고 한국은 아직 없는 것을 약속하되 그 약속에 살을 붙였습니다. 전략적 차원에서도 레드백은 호주의 안보 구도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레드백은 사실 한 나라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포탑 기술, 캐나다의 궤도 기술, 미국의 화력 기술, 그리고 한국의 플랫폼 설계가 합쳐진 다국적 협력의 결정체입니다. AUKUS 체제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호주에게 이 구조는 독일 단일 국가에 의존하는 링스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팔려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파트너가 되려 했습니다. 무기는 교체되지만 파트너십은 세대를 넘깁니다. 호주 정부가 레드백을 선택한 건 더 좋은 장갑차를 산 게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설계한 건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장갑차를 꺾은 한국의 장갑차가 이제 독일의 뒷마당인 유럽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체의 하나의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지상군 전력이 처참하게 부족하다는 것, 냉전 이후 30년간 방심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 유럽 각국이 앞다투어 장갑차를 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백은 그 시장의 한가운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루마니아입니다. 하나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죠. 루마니아 차세대 IFV 도입 사업에서 하나는 전례 없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80% 현지화, 레드백의 80%를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를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레드백의 생산 및 유지보수 허브로 만들겠다는 대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폴란드. 이미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대량 도입한 K방산의 최대 고객입니다. 폴란드는 자체 개발 중인 경영 IFV 보르스코와 별개로 미제 에이브람스 전차와 함께 기동할 수 있는 중형 IFV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레드백이 딱 맞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산 무인포탑 ZSSW-30을 레드백 차체에 결합한 PL-21 모델이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차체에 폴란드 포탑이라는 이 조합이 성사되면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레드백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한 가지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계 초기부터 모듈러 구조와 개방형 아키텍처를 적용해 레고 블록처럼 임무에 따라 변신합니다. 지휘통제차 레드백 커맨드, 고장 차량을 구출하는 기갑군한차 레드백 리커버리, 최전방에서 부상자를 살리는 위무우송차 레드백 앰뷸런스, 그리고 120mm 자동 박격포를 등의 진박격포 탑재차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갈라져 나온 이 변형들은 차체와 파워팩을 공유하기에 군수 지원이 극도로 단순해집니다. 영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 육군의 모바일 파이어스 플랫폼 사업에서 레드백 플랫폼의 우수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운용 중인 K9 자주포와의 군수 공통성을 무기로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K9을 쓰는 나라에 레드백을 팔면 정비 인력, 부품, 교육 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가 먹히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루마니아에서 시작해 폴란드를 거쳐 영국까지, 그리고 북유럽 전선의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호주 한나라에서 시작된 레드백의 궤적이 이제 유럽 대륙 전체를 붉게 물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안방에서 독일을 상대로 싸우는 한국산 장갑차. 10년 전이라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시나리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호주를 교두보 삼아 유럽의 제2, 제3위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레드백을 글로벌 IFV 시장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것.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심는 이 전략이 호주에서 통했고 이제 유럽에서도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남의 기술을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전차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독일 잠수함 설계를 참고하고 프랑스 미사일을 분해해서 연구했죠.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자리는 늘 관중석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것도 관중이 아니라 주연으로요. AS-21 레드백이 증명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복합 소재 고무 궤도가 보여준 기동의 혁신, 아이언 비전이 선사한 인식의 혁신, 독립 현수 장치가 보장한 방어의 혁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탄생한 것이 바로 5세대 보병전투 장갑차라는 완전히 새로운 범주입니다. 레드백 이전과 이후 장갑차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진롱의 H-에이스 시설. 이곳은 단순히 레드백을 조립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철학이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장소입니다. 무기를 만들어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 국가 안에 들어가 함께 만들고 함께 유지하고 함께 진화시키는 모델. 이 모델이 호주에서 증명되면 그 자체가 전 세계를 향한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됩니다. 레드백은 쇳덩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센서 융합 기술이 집약된 이동식 전투 플랫폼입니다. 그 안에 탄 병사는 전장을 투시하고 생각만으로 적을 조준하며 유령처럼 조용히 이동합니다. 이 장갑차가 미래 지상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건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퍼스트 무버입니다. 남이 만든 기준에 맞추는 나라가 아니라 남이 따라야 할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레드백의 질주는 호주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관통하고 전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장갑차 시장은 레드백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골드 스탠다드가 되는 그날까지 레드백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